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월 16일이고요. 올해 시작하는 두 번째 세미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오셨나 볼까요? 네, 유나님 오시고 소영님 오셨습니다.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반이 되어서. 오늘은 505회 정기 세미나고요. 한글 제목은 전 세계 미세플라스틱 수지에서 누락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현재와 미래의 중요한 흡수원인 극해 퇴적물입니다. 제목도 복잡한데 여기서 수지라는 것은 버짓입니다. 플라스틱 수지라는 것은 플라스틱이 어디에 어느 구역에 존재하는지를 양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맞추는 그런 버짓을 맞춘다고 하죠. 그런 개념이고요. 그 누락됐다는 의미는 플라스틱 오염이 심해져서 바다가 해양으로 많이 유입이 되었는데 기존의 연구를 해보면 유입된 것보다도 추정되는 바다에 떠 있다는 또는 가라앉아 있다는 플라스틱이 굉장히 적어요. 그럼 이것들이 다 어디로 간 거야 도대체? 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저장소, 싱크라고 하죠. 저장소 역할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 북극해 퇴적물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정이 됐는데 그럼 거기에 얼마나 존재하고 전 세계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 해양 미세 플라스틱, 해양 플라스틱이 수지에 얼마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지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죠.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풀었다는 의미에서 이것이 사이언스 어드밴시스라는 논문에 실렸는데 이게 임팩트 팩터가 14가 넘는 그러니까 EST보다도 높은 그런 중요한 논문이에요. 수준이 있다고 할까요? 네. 어, 안 넘어가 잘. 네. 그 개요를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 개요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유입량에 비해 예상치 못하게 낮은 해양 표면의 플라스틱 부하를 더 잘 이해하려면 확인되지 않는 싱크 흡수원을 찾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서북극해 WAO 웨스턴 아르틱 오션입니다. 서북극해의 여러 구역에서의 미세 플라스틱 수지를 제시하고 북극 퇴적물이 전 세계 플라스틱 수지에서 누락된 아까 설명드린 그 누락된 미세 플라스틱이 현재와 미래의 중요한 흡수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퇴적물 코어 시료 분석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 퇴적량이 연간 3%씩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름철 해빙, 여기서 해빙은 녹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sea ice입니다. 그러니까 떠 있는 아이스 형태의 그런 그것을 말하고요. 이것이 후퇴 지역 주변의 후퇴한다는 얘기는 여름철이 되면은 녹아서 그 라인이 얼음이 떠 있는 라인을 이렇게 컨투어로 그려보면 선이 나오겠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름철 sea ice의 후퇴 지역 주변의 해수 및 표층 퇴적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얼음 장벽에 의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고 퇴적되는 현상이 촉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축적된다는 것은 거기에 걸려서 얼음 장벽 바로 앞에 축적되고 그것이 어떤 뭐 클로로필레이랑 뭐 응집돼서 가라앉는 이런 sea 플로어에 쌓이게 되겠죠. 그런 현상이 촉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WHO의 총 미세플라스틱 부하량이 15.7 곱하기 10의 16승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건 읽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미세플라스틱이 존재하고 그것의 양은 21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930년 이후 퇴적물의 90% 정도가 매립되어 있다는 것을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현재 해양 미세플라스틱 부하의 전 세계 평균치 단위 부피당 세제곱미터당 평균치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중위도 지역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플라스틱 매립량과 생산량의 증가 속도가 생산량의 증가 속도는 빠른데 매립량, 이 북극해 지방으로 매립되는 양은 느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북극으로의 플라스틱 전달이 생산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비해서는 매립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플라스틱 전달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얘기는 생산 속도가 지금 빠르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북극해 지방으로 궁극적으로는 지금 북극해 지방으로 오는 것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 많은 플라스틱 오염이 이 지역에 일어날 것이고
서북극해 지역의 해저에 이게 서피스 세디먼트인데 표층 퇴적물에 많이 축적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제가 표 그림을 보기 전에 인트로덕션, 이것은 이외의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런 계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보고 논문의 표 그림을 보고 다시 제가 요약한 것으로 오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 보면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및 축적량을 보면 현재 생산량은 연간 약 4억 만 톤에 이릅니다. 저희가 이 공부를 할 때 280만 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320만 톤, 380만 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종국이 최근에는 4억만 톤에 4억 톤. 네, 그렇죠. 380만 톤 뭐 이러다가 4억 톤? 맞는 건 아니에요. 3 세면 맞죠? 380만에서 밀리언이니까 밀리언 100만, 1000만, 억 맞네요. 4억 톤입니다. 4억 톤 맞습니다. 4억 톤에 이를 것이고 2040년이 되면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플라스틱의 1.4에서 1.5에서 4.1%가 해양으로 유입되고 그 양은 수백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2015년의 젠백의 추정입니다. 해양 표층수에서 관찰된 낮은 부하량, 이것은 14,000톤에서 27만 톤으로 추정하는데 14,000톤은 코자르라는 사람이 추정한 것이고 27만 톤은 에릭슨의 2014년 논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세빌이라는 사람도 이 비슷한 수정치를 내렸는데 그것은 23만 6천 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자르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제시한 것이고 반세빌이나 에릭슨은 27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정도가 추정이 되었는데 아까 북극 지방에서도 이거 근산 퇴적층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북극에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27만 톤을 추정하고 있고 나머지 플라스틱 흡수대, 즉 싱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겠죠. 해양 플라스틱의 잠재적 흡수대, 싱크대를 제시를 하는 것이 해양 퇴적물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충되는 추정치 두 가지를 보면 마틴이라는 사람은 50년 이후 해양 플라스틱의 약 88%가 수심 200에서 2000m에 이른 해양 퇴적층에 미세 플라스틱과 중형 플라스틱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레브레터는 1950년 이후 해양 플라스틱의 67%가 대형 플라스틱 형태로 해안선을 따라서 표착, 스트랜디드,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나왔습니다. 새들드. 제가 뭐라고 할지 메리바하고 비슷해서 그냥 말았는데 스트랜디드, 새들드, 앤 베리드 묻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말틴의 경우에는 수층에 존재한다고 했고 레브레터는 많은 경우가 해안선에 표착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추정치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확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내기가 너무 어렵죠. 논문을 읽고도. 이 논문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정치가 굉장히 상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전 세계 해양 플라스틱 수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모트 에리아에서의 플라스틱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은 해류와 바람을 통해서 북극 같은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sea 아이스, 북극의 아이스 형태로 주변 해수보다 미세 플라스틱이 sea 아이스의 높은 것으로 밝혀져서 잠재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의 흡수원, 싱크 또는 재분배자. 아이스이기 때문에 여기 계속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리디스트리뷰션을 할 것이라고 이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북극의 퇴적물은 저서 퇴적물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미세 플라스틱이 중요한 흡수원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북극의 퇴적층이 다른 저서 퇴적층보다는 북극에 더 많이 추정이 되고 있다. 아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북극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서북극해는 북극해에서 여름철이 해빙 손실, 그러니까 sea 아이스로 있는 것들이 빠르게 녹고 있다 이 얘기예요. 여름철이 되면 그래서 그 선이 뒤로 후퇴한다, 리트리트한다고 표현을 하죠. 리트리트해서 자꾸 뒤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녹고 있다. 그래서 이 연구 방법의 목적은 여름철 얼음이 없는 북극의 남쪽과 얼음이 있는 북극의 경계 지역에 지표 퇴적물과 해수의 미세 플라스틱, 여기 지표 퇴적물이라는 게 제가 잘못 썼어요. 해저 퇴적물이에요. Sea Floor Surface Sediment입니다. 해수의 미세 플라스틱의 공간적 분포를 연구했습니다. 북극 플라스틱 유입의 역사적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퇴적물 코어를 10cm까지를 1cm 간격으로 층을 분리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추출해서 연구했습니다.
이 목적은 북극해 퇴적물이 해양 플라스틱 수지에서 누락됐다는 얘기는 유입되는 것보다 추정되는 양이 굉장히 적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들이 이 북극해 퇴적물에 많이 있나? 그래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논문의 그런 앞부분을 제가 지금 한 거고요. 좀 더 크게 볼까요? 네. 네. 중요한 그림들이 몇 개, 6개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표가 하나 나오고 그것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연구한 것이 surface, sea floor예요. surface 해변이 아니고 sea floor의 surface sediment하고 해수를 연구했고 하나는 코어 샘플 이렇게 세 가지를 했죠. 이 해저 퇴적물은 2017년에 샘플링한 것이고 해수는 2019년에 샘플링한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 베링 해고 우리나라는 여기쯤 있습니다. 여기서 북태평양 물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샘플링 지역을 살펴보면 6개의 지역의 샘플링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북극해에서 샘플링 엄청 뜨려면 돈도 엄청 들고 날짜도 엄청 듭니다. 6개라도 굉장히 중요한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22, S23, S는 서피스 세디멘트에서 S이고 해수는 워러에서 W입니다. 22, 23, 24, 26, 14, 12 점점입니다. 그리고 세디멘트 코어 샘플은 12점점에서 떴습니다. 그리고 다른 논문과 연구하기 위해서 뮤 에달이라는 사람이 2017년, 여기 샘플링 2017년에 했다고 써놨죠. 2017년에 한 연구하고 비교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것이 이 연구는 노란 바인데 2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사플라스를 분석했고 이 뮤라는 사람은 100 마이크로 이상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기에 따라서 발견되는 것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개수 분포에서는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발을 보시면 12번에서 높다가 이 부근에서 조금 줄어듭니다. 그랬다가 여름철 해빙선 라인 가까이로 갈수록 22번하고 26번 정점에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요 색칠한 빗금침 부분이 10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크기이고 그 빗금이 없는 부분이 100 마이크로 이하입니다. 그리고 레전드를 보시면 여기가 100개, 500개 수준의 이 크기 바를 여기하고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여기 몇 개라는 것을 뭐 기억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디가 높은지 낮은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뮤 에달이 연구한 조금 큰 크기, 컷오프 사이즈가 크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유입 부분에 좀 많다가 조금씩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상하기는 요 초입부에서 많다가 뒤쪽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거 아닐까 이런 예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씨 워러의 해수의 샘플을 보면 여기 양쪽에 아니라 같은 지역이죠. 같은 지역의 물 깊이는 51에서 529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샘플이 거기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초입부인 W1 정점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브레이크 라인이 있고 너무 높아서 표시할 수 없으니까 잘랐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점점 줄어들다가 또 해빙 지역 가까이 녹는다는 게 아니라고 해서 꼭 해빙이면 얼음이 녹는다 이렇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씨아이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씨아이스 근처로 갈수록 가는 정점에서 다시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씨아이스 농도를 표시하는 것의 진한 정점, 그 정점으로 갈수록 이렇게 진하게 아이스가 녹지 않고 분포를 하겠죠. 그런데 이 연구에서도 보면 해수 정점은 여기서 높아졌다가 요 중간 지역 센트럴 알틱 오션에서는 그닥 높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C하고 D, E, F는 각각 지역에서의 폴리머 분포하고 형태, 쉐입 분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정점별로 좀 상이하긴 한데 PP가 많고 그다음에 12번 정점 같으면 PE가 많았네요. PE가 뭐 다른 것보다 많다? 4개 지역에서 많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PET, 그러니까 PPP, PET 성분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연코 PP가 높았고요. 프래그먼트 쉐입 형태를 보면 프래그먼트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파이버 형태는 이 정도 차지합니다. 제가 숫자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월어의 경우에는 얘보다는 조금 요 정점을 빼고는 조금 더 적어 보이죠. 여기에서는 PP가 많았는데 역시 가장 많은 것은 PP였고 그다음 PE, PT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프래그먼트가 형태에서는 가장 많았고 파이버 형태가 조금 더 얘보다는 세그멘트보다는 많았습니다. 이런 분포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레전드는 위에서 보시는 것과 여기서 아까 설명을 드렸죠. 요거 보시면 요거는 근데 330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100인데 330을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330이 만타트롤로 건질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해서 역시 여기는 330 마이크로미터 이상이죠. 네, 330 마이크로 이상이 빗금친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340 마이크로 이하입니다. 당연히 330 마이크로 크기가 작을수록 많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해수에서는 더 심화된다. 작은 사이즈가 많다는 건 개수기 때문이에요. 여기 n이라고 돼 있죠. 개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작을수록 굉장히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PB210으로 이 퇴적물은 국민님 혹시 공부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해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부할 것이라고 하는데 나비 210을 보고 코어 샘플이 연대를 측정한다고 하는데 제가 구글을 찾아서 이해한 바로는 여기에서 210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마선을 동일원소 감마선을 삐용삐용삐용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아직도 많이 활성화된 XSP210 액티비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들이 많이 감지되면 최근 연대일 것이고 이 밑으로 갈수록 그것들이 감마선을 내는 그 액티비티가 줄어들고 그러면 그것들이 연대가 많이 됐다. 이렇게 구글에 공부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보면 요걸 보시면 압니다. 여기 PB210의 액세스 PB210의 액티비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들이 수층으로 갈수록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데 이것이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면은 퇴적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느리게 쌓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선을 그리면 퇴적 속도가 빠른 뭐 그런 걸 나타낸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서 PB210을 코어 샘플을 측정을 했어요. 요것은 뭐냐면은 베리얼 레이트를 측정을 했는데 요것은 요 중요한 부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도 많아서 제가 요것은 파이버의 생산량과 파이버의 퇴적 속도가 거의 일치하게 가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난 파이버의 베리얼 레이트하고 이건 뭐예요? 생산량,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도 이 정도면 많이 일치하게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979년, 1989년 이 두 개하고 2012년에는 다른 현상을 보는데 이건 해양학적인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많이 생산량과 베리얼 레이트는 많이 일치한다. 그리고 이해되기 쉬운 부분이죠. 이건 개수도 마찬가지로 기압 급수적으로 베리얼 레이트가 개수 기준으로 높아지고 무게 기준으로도 높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생산량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그 레이트는 늘어나겠죠. 연간 얼마만큼씩 여기가 유입될 것이다. 유입돼서 가라앉고 해수로 들어오는 양도 이렇게 레이트가 늘어날 것이고 퇴적되는 것도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는 물론 퇴적되는 곳입니다. 알틱 세디멘트 코어 샘플이니까요. 네. 요것은 뭐냐면은 멀티컬 코어 샘플에서 코어 샘플이에요. 수중에서가 아니고 10cm까지 했는데 그 층으로 갈수록 수직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분포하는 것을 하는지를 나타낸 것인데 A는 개수고 B는 크기고 여기 개수라는 것은 파이버와 시트 형태만 나타낸 것이고 C는 프래그먼트 형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개수 분포는 1에서 2cm 깊이 그 코어 샘플에서 가장 많았고 점점 주는데 그것들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주는 건 아니죠. 이걸 보면. 그리고 크기 분포를 보면은 1에서 2cm 깊이에서 크기가 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 그것은 파이버 형태였죠. 요 층에서는 요 슈트 형태가 많이 큰 거의 슈트 형태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네, 요거 주로 이렇게 볼 때 깊이가 깊어질수록 입자들이 작은 것들만 발견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프래그먼트를 보시면 이건 딱딱한 형태를 보시면은 이것이 진한 색입니다.
밑으로 갈수록 얘들은 비율이에요. 이걸 밑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견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밑에서 발견된 것들 중에서 어떤 크기가 비율적으로 많았느냐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분전스가 아니라는 것 유념해서 보시고 네, 최근으로 갈수록 큰 것들도 많이 발견됐는데 밑으로 갈수록 작은 것만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굉장히 작은 거죠. 그 밑에는 보다는 조금 큰 거였지만 역시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렇게 됐다는 걸 알 수 있고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이 코어 샘플의 가장 표층은 2012년 쌓인 것이고 요 층은 연대를 추정했더니 가장 밑에 있는 층은 9에서 10cm 층은 1933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고 두 번째 층은 1942년 여기 요 순서대로 연대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요것은 타이틀을 읽어보면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 분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A는 난파이버의 개수 기준, 그다음에 여기 제가 써놨어요. 헷갈리니까. 개수 기준으로 비섬유형의 크기 분포, 개수 기준으로 섬유형의 크기 분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비섬유형은 이 작은 크기에서 많이 발견이 되다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섬유형은 크기가 커질수록 별로 리니어하거나 기하급수적은 아니지만 이 정도 논문에서 표현하기는 크기가 커질수록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무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것만큼 그런 분포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입자, 이 입자를 너무 많이 모아도 무게가 그닥 나가지 않아요. 워낙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포를 보이겠죠. 얘는 얘 영향을 그닥 뭐 많지도 않은데 그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커질수록 어떻게 됐어요? 무게도 증가했죠. 근데 여기서 유용하게 보실 것이 여기에 뭔가 들어가 있어요. 요것들은 여기 빈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구간, 급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보면 20에서 100, 100에서 200 여기는 또 급간이 또 같아져요. 급간이 작아졌다가 같아졌다가 다시 커지죠. 1000에서 2000, 2000에서 3000. 요 크기를 다시 100 수준으로 그린다면 그림이 엄청 옆으로 길어지는데 1000에서 2000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10개로 다 쪼갠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것은 데이터를 왜곡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시켜서 그렸다는 것이 바로 요 안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요 그래프가 시사하는 점은 뭐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만 나타나는데 크기가 왕창 작아질수록 어떤 피크점을 이루고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는 것이 더 이상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작은 그래서 피크점을 그리고 내려가죠. 근데 얘는 이렇게 좀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얘도 피크점을 그리다가 내려가는데 얘는 이런 형태를 보이네요. 요것들이 그 급간이 상이한 것을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그렸다고 설명에 나옵니다. 네, 이것은 컷오프 사이즈에 따라서 개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from straight, from 해역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하우스 그라텐 여기 논문에서 하우스 그라텐 제가 나중에 요약한 걸 읽을 텐데 거기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스웨덴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위쪽입니다.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스발바드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스발바드가 스웨덴의 바로 위쪽에 스발바드가 있고 그보다 더 위쪽에 하우스 가르텐 프롬 스트레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륙에 가까운 쪽은 스발바드입니다. 근데 스발바드가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하우스 가르텐이 높아요. 그것은 뭐냐면 단연코 크기 때문입니다. 하우스 가르텐이라는 지역에서 한 것은 11 마이크로미터 이상을 분석을 했고 여기 스발바드라는 지역은 100 마이크로 이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크기가 이렇게 네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그만큼 양이 적었기 때문이 아니라 컷오프 사이즈 때문이다. 이것들은 이게 항상 미세 플라스틱 분석할 때는 컷오프 사이즈를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이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를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서플리멘터리에 나오는데 서플리멘터리가 굉장히 많아서 오늘은 슉 보고 넘어갈 것인데 그것을 읽어보시면 곱하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굉장히 복잡한 식을 쓰지 않고 추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논문 있는 데이터를 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해수량은 이만큼 되니까 이 해수량에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양은 얼마고 들어오는 양은 얼마다 해서 더하기 빼기로만 되어 있습니다. 네, 산수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분들은 굉장히 서플리멘터리 양이 많은데 하나하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C 워러에 50m까지 150m까지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C 아이스는 thickness가 나오죠. 1.5래요. 굉장히 두껍죠. 그리고 surface segment는 2cm입니다. 여기서는 어디까지 했다고요? 10cm까지 있다고 했죠. 코어 샘플은 10cm까지. 그러면 거기에서는 C 워러에 대한 이것이 차지하는 뭐 부피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MP의 양입니다. 크기. C의 16승이니까 어떻게 해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상대적으로 C워러에는 이 지역을 100으로 봤을 때입니다. WAO 서북극계 지역을 100으로 봤을 때 C워러에는 1.6%, 더 깊이로 가서 150m까지면 4.7%를 차지하고 아이스에 엄청 많아요. 73.2%.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스 이만큼 많다. 아이스가 녹을수록 많이 해수로 유입이 되거나 해저 퇴적물로 가라앉겠죠. 그리고 서피스 세그먼트 10.1%, 층으로 내려갈수록 10cm까지 21%를 차지해서 전부가 100이 되어 있습니다. 양을 그러면 아까 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숫자보다는 이 매스 밸런스를 따질 때는 매스 밸런스니까 무게 기준이 더 중요하겠죠. 무게 기준으로 보시면 그래서 이 수치는 1000톤이니까 2300톤, 6900톤, 13000톤, 88,000톤입니다. 이건 19만 1000톤이에요. 상대적으로 보면 1.1% 시워러에 150m 시워러에까지를 측정을 하면 3.3%. 그다음에 뭐예요? CIC 입도나 부득하다가 퇴적층의 무게로 보면 몇 %예요? 90.4%입니다. 근데 이게 난 이해가 안 되던데 숫자가 이게 합치면 100이 돼야 되는 100이 안 되고 추가하거든요. 아니 누적도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가로 안 하고 가로 바꿔고 숫자가 이상해요. 이상해요. 이거를 제 생각에 안 맞는 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이 되려면은 이게 앞에서 100이 돼야 되고 가로 안과 가로 바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못 찾았어요. 이거 말고도 이상한 게 있었는데 제가 가로 하다 바퀴 까먹었어. 지금 100은 100이면은 그래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 서플리멘트를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플리멘트를 자세히 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림이 많아서 그것도. 네, 여기까지가 본문이고요. 서플리멘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보고 요약문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얘기 드린 대로 여기 이식도 별로 복잡하지 않죠. 양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개수를 기준으로 할 때 또는 양을 기준으로 할 때 개수 기준하고 뭐라고 했어요? 증가하는 속도를 익스포넨 지수함수를 두고 곱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계산을 많이 하죠. 그리고 캘큘레이션 어썸션도 읽어보시고 여기 제가 얘기했던 게 더하기 빼기는 이거입니다. 바로 보시면 인풋은 뭐 이거 마크로 플라스틱 MI는 마크로 플라스틱이고 MA는 마크로 플라스틱, MI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이에요. 그것들이 더해지는 것이 유입되는 양 뭐 보시면 그닥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 오버롤 세들드 밑에 가라앉는 거 그다음에 B라는 것은 떠 있는 부이언트라는 뜻이에요. OSL은 오션 서피스 레이어 워러의 상층을 얘기합니다. 표층. NB라고 또 그림에 나오는데 그것은 난 부이언트입니다. 잘 뜨지 않는 밀도가 큰 것들이 플라스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클로로필 A하고 미세 플라스틱의 여기에서 클로로필 A만 측정을 한 것이 아니고 포러스 트럭에서 공급률 뭐 토양에서도 공급률 많이 계산을 하죠. 퇴적층에서도 비어있는 층
전체에 대해서 이 비어있는 층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한 것인데 그거하고 TOC, 토탈 카본 컨텐츠 뭐 이런 것 갖다가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봤더니 크기가 작은 여기 이 회색을 보세요. 크기가 작은 미세 플라스틱하고 이 클로로필 A하고의 관계가 좋죠. 상관관계가 좋게 나왔어요. 여기 바의 높이가 높을수록 높고 낮아질수록 낮아지고 뭐 그런다는 얘기예요. 회색 바하고.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설명이 제가 한 번 더 요약해놨습니다. 그리고 각 정점함을 부치성분 분석을 해봤고 그것을 정점과 폴리머를 해봤더니 요 퇴각선 그러니까 아까 해빙이라고 했죠. 해빙 지역 CIS로 있는 지역에 가까운 정점과 그렇지 않은 정점이 묶이는 지역이 달랐고 그것이 PP 양하고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를 보시면 이 지역에 PP만 따로 묶이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PP 이 성분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코어 샘플에서의 폴리머 조성. 아까 그게 볼까요? 아까 씨워러하고 해수하고 회조 퇴적물을 보셨는데 그것은 그래도 PP가 많고 나머지는 PE, PPT 이런 것인데 얘는 조금 들쑥날쑥해요. 사실 연도에 따라서 보면은 그리고 P가 많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생산하는 플라스틱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PE예요. PP가 아니고. 그 다음에 PE는 LDPE, HDPE로 하면은 PP하고 같아져요. 그러니까 LDPE, HDPE, 고밀도, 저밀도를 합치면 PP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아까 해수하고 해조 퇴적물의 PP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생산량에 비해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PE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P가 많은 것들이 많이 해저에 퇴적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래그먼트가 많은 것은 아까 해수하고 해저 퇴적물하고 비슷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까 봤죠? 개수 그래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개수 그래프는 그 본문에 넣지 않고 무게는 개수는 본문에 넣고 무게는 여기 서플리멘터리에 넣는데 역시 요 동그란 걸로 나타난 것은 파이버의 퇴적되는 속도 그다음에 이 체온 까만 것은 난 파이버의 퇴적 속도입니다. 그리고 빨간 선은 플라스틱 토탈 생산량이고 이것은 파이버의 생산량이죠. 당연히 파이버는 파이버끼리 토탈은 토탈끼리 이렇게 가겠죠. 근데 난 파이버하고 토탈이 가는 이유는 뭐예요? 생산 파이버보다는 난 파이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도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걸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TOC 토탈 오가닉 카본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네. 별로 얘하고 뭐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죠. 베리얼 레이트는 뎁스를 보세요. 여기에서 갑자기 그렇다고 이렇게 보이는 것을 이렇게 튀는 것을 어떻게 잘 설명을 하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얘는 해수 첫 번째 행위 해수 두 번째 행위 해조 퇴적물 세 번째 행위 후어 시료이고 제가 손나는 위에 네. 여기는 형태적인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고 크기 분포 형태적인 크기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열은 폴리머 구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면은 크기가 이쪽으로 가면 크게 가는 거죠. 크게 갈수록 난 파이버는 줄어들고 파이버는 증가하는 것이 해수, 해조, 퇴적물, 코어 시료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성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해수는 별로 감소하지 않는 걸 보이죠. PP가. 그런데 해조, 퇴적물하고 코어 시료로 갈수록 아덜스 양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이언 컬러. 뭐라고 하더라고요. 사이언 컬러를 우리말로 그러죠. 사이언 컬러. 네. 민트. 네, 민트 되게 아덜스입니다. 네. 그 다음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매스로 표현한, 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양으로 표현한 것은 파이버가 가벼우니까 여기 아까 이렇게 개수로는 이렇게 감소했잖아요. 난 파이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여기 무게 기준으로 했을 때 PP가 차지하는 비율 이거 보세요. 여기 PE 아덜스입니다. 해수하고
해저 퇴적물하고 코어 시료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특징적으로 해저 퇴적물에서 아들스가 차지하는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코어 시료에서는 어땠어요? 얘가 반 정도 차지하고 이런 분포를 보이네요. 그리고 이것은 20년간 롤링 에버리지로 표현한 그 아까와 그거하고 사실은 상이해요. 아직 비슷해요. 그래서 이건 설명을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수 기준으로 무게 기준으로 했을 때 베리어 레이트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난 5하고 5를 더한 개수 기준입니다. 그리고 무게 기준으로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시대가 점점 현대로 지금과 가까워질수록 퇴적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그림입니다. 아니, 마지막에서 그다음 두 개의 그림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까지가 다입니다. X축은 미세 플라스틱이 서브서피스, 그러니까 표층 아래에 있는 거하고 표층에 있는 것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X축의 값이 커진다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서브서피스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위에 있는 것은 한국 시료, 여기 한국 마지널 C, 요거는 코스트죠. 거기다 조금 더 먼 곳 마지널 C, 지요? 뭐라고 해야 돼? 마지널 C를 우리말로. 해안 지역보다 더 바깥으로 오프쇼어까지는 가지 않는 지역, 네, 그 지역입니다. 근데 별로 없어요. 여기 조그맣게 회색 보이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여기 극단적인 비교를 하면 여기하고 중간에 있는 건 잘 모르겠고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나죠. 여기에 있는 것은 어디에 많아요? 서피스에도 많아요. 근데 이 값이 커진다는 건 서브 서피스, 즉 수층에 많다는 것인데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어디예요? 뷰포트라는 것은 아까 지도로 봤을 때 베링 해협을 통해서 북극해로 들어갔는데 뷰포트는 캐나다 위쪽에 있어요. 그쪽에 있는 지역은 어디에 많습니까? 서브 서피스에 많죠. 우리나라 지역은 아직 서피스에 많이 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그림, 마지막 그림입니다. MI는 미스 플라스틱이겠죠. 그럼 요건 어떻게 읽으시면 돼요? 대형 플라스틱이 잘 뜨지 않는 대형 플라스틱. 이건 현존 양이에요. 플라스틱 양으로 무게가 얼마나 많은지 100만 톤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대형 플라스틱 떠 있는 거. 어디에? 슈얼라인에 새들도 돼 있는 거네. 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슈얼라인에는 밀도가 작은 것들, 즉 부이언트한 그런 것들이 밀려가겠죠, 해안으로. 그래서 해안에는 이런 것 전에 떠 있다가 해안으로 밀려든 걸 나타냅니다. 이것은 대형 플라스틱의 오션 서피스 레이어, 표층에 떠 있는 플라스틱. 상대적인 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서브 서피스 레이어, 수층 아래에 밀도가 작고 뜰 것 같은 것들도 수층에 존재를 해요. 왜냐면은 뭐 생물체 얽혀질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서피스 레이어에 떠 있는 미세 플라스틱. 얘는 서피스 급속하게 가라앉은 떠 있지 않은 미세 플라스틱. 그럼 얘로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비율로 볼 때 스톡량이니까. 이건 글로벌한 것입니다. 여기 글로벌 머린 플라스틱 인벤토리라고 나오죠. 여기 대형 플라스틱 난 누이언트 뜨지 않는 플라스틱 이 정도 존재해요. 그것보다 조금 더 많게 떠 있는 플라스틱, 그러니까 떠 있다는 얘기는 밀도가 작은 플라스틱이 해안에 있는 플라스틱. 그 다음에 수층에 존재하는 미세 플라스틱. 표층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수층에, 이건 표층에 존재하는 미세 플라스틱. 아주 약이 적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떠 있지 않는 것들이 가라앉은 양. 그럼 어디에, 세 구역으로 어디에 많아요? 플라스틱은 해양 환경에서 여기에 많더라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플라스틱이 쌓이는 속도의 증가는 플라스틱이 대량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그리고 연간 퇴적 속도는 아까 3.몇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개수는 3.02%, 무게는 3.05%입니다. 이것은 올해 100이었던 게 3% 증가하면 130이 돼요. 그 130이 다시 3%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양 많아지죠. 많아지고 이렇게 돼서 2배가 되는 데는 2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북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950년대 이전 퇴적층에서 MP가 발견되는 것은 1950년대가 대량 생산이 시작된 플라스틱 대량 생산이 시작된데 그 이전에 1933년대까지
분석을 했는데도 거기에 플라스틱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의 이유는 중력에 의해서 공극수 사이로 미세 플라스틱이 작은 입자들이 이동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에 설명했습니다. 속으로 들어갈수록 작은 입자가 존재한다고. 크기에 따라서 폴리머 도성도 달라지는데 pp와 p의 비율은 표층 퇴적물에서는 20 마이크로 이상을 봤을 때는 77%, 이 두 개의 비율이에요. 500 마이크로미터예요. 큰 크기는 43%를 감소했습니다. 이거 그림이네요. 제가 그림으로 다 이해하셨다고 보겠습니다. 퇴적물에서 역시 감소했죠. 아까 그림 보셨나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표층 퇴적물과 해수에서의 무게 기준으로 미스플라스틱의 양을 보면 해수에서는 0.024, 이거는 단위 퇴적물 무게당입니다. 숫자가 아주 작죠. 세디멘트에서는 6.72, 세디멘트에서는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코어 샘플에서는 6.87 정도의 미스플라스틱이 존재했습니다. 무게 기준은 개수 기준과는 달리 크기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습니다. 비섬유형은 무게의 95%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미스플라스틱의 부하량을 보면 퇴적물의 미스플라스틱 부하량은 해수보다 단위가 4 또는 5단위 많고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해빙 내의 미스플라스틱 양보다는 10에서 1000배 정도 많았습니다. 북극의 퇴적물이 미스플라스틱의 저장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걸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 15.7 곱하기 12, 16승, 무게로는 21만 톤 정도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 크기입니다. 크기를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중 개수 기준으로 22%, 무게 기준이 90%가 퇴적물 상부 10cm에 존재한다고 했는데 아까 표가 수치가 퍼센트로 맞지 않았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상부 2cm에는 10에서 42%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넘어갈 때는 이렇게 합니다. 반면에 해수에서는 이 지역에서 부하량의 3에서 5% 정도만 존재했습니다. 표층 퇴적물이 미세플라스틱 부하량은 sea ice 내 미세플라스틱과 비교해서 개수 기준은 7배 낮고 무게 기준은 7배 높았습니다. 이는 크기가 큰 비섬유형 미세플라스틱이 표층 퇴적물에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부하량을 측정하기에는 이거는 화살표입니다. 측정하기는 개수는 맞지 않고 당연한 무게가 좋다라는 말씀드렸고, sea ice의 미세플라스틱 포착 및 재분배, 서북극의 sea ice는 해수보다 단위 부피당 훨씬 더 많은 미세플라스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17승계 0.01 밀리언 톤이니까 10,000톤 정도입니다. 이것들이 일시적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녹으면서 해수와 해저 퇴적물에 많은 미세플라스틱을 방출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빙선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최근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녹으니까요. 그래서 그 라인이 뒤로 후퇴합니다. 그랬을 때 더 북쪽으로 이것들이 녹아서 가라앉기 때문에 더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퇴적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 연구에서 뒷받침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가 그것들을 밝혀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미세플라스틱의 수직 이동과 침전에 관해서 살펴보면 미세플라스틱, 특히 PPP는 조류, 이것은 LG입니다. LG가 배설한 엑소폴리머, 배설한 폴리머하고 응집을 해서 그것들이 가라앉을 거기 때문에 아까 클로로필 A와 작은 플라스틱이 상관관계를 봤죠. 그래서 그것들이 가라앉을 것이라. 그래서 그것들이 수직 이동과 퇴적 현상을 많이 가속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결과도 그랬어요. 조류 집합체가 많은 지역에서 이 상관관계가 더 좋게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북극 퇴적물이 MP 오염들을 살펴보면 하우스가르텐 관측소에서 굉장히 높게 나왔죠.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습니다. 이것은 컷 오프 사이즈가 더 작기 때문입니다. 개수 기준으로 당연히 그렇겠죠. 그 크기별 MP 수준은 컷 오프 사이즈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역 간 비교를 해보면 서북극계 지역의 퇴적물은 북극 중앙분지 퇴적물보다도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이 서북극해 지역이 북극해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주요하게 축적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우스가르튼 지역은 작은 입자를 추출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이건 이제 글로벌한 수치예요. 전 세계 미세플라스틱의 축적 추정치를 보면 마르틴 에달은 1950년대 이후에 해양 최적물의 약 170만 톤이니까 100만 톤만 1억 7천 톤의 플라스틱이 아까 앱스트랙트에 나온 것처럼 미세플라스틱과 기능 플라스틱 형태로 축적돼 있고 이것이 66%가 요 200에서 2000m의 대륙 사면에 축적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레귤레이터는 아주 다른 추정을 보였죠. 66.8%가 해안선을 따라 포착돼 있고 settled and 매립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2.3%는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쪼개질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세플라스틱이 14.5%는 해수 표층의 대형 플라스틱으로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틴하고 레브리트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의 분포 및 수직 이동을 살펴보면 상당량의 미세플라스틱이 오션 서피스 레이어, 표층 아래에서 발견되고 있고 수직 분포에 대한 명확한 패턴은 없었다. 이거는 수직으로 내려갈수록 어떤 패턴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세플라스틱이 해저층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중간층이나 심해층에서 최고 많이 분포하는 그런 분포를 보였습니다. 이것들이 최상층 수층과 비교해서 해저층의 비율은 0에서 6.7%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신 박사님도 이런 비슷한 논문을 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근해에서 연구를 해서 표면에 존재하는 볼륨량이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무리 표층의 농도가 높아도 밑에 있는 그 볼륨량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볼륨량하고 밀도를 곱하면 어디에 있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해저층의 밑에, 서피스 레이어 아래에 있는 층이 양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물 볼륨이 부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농도가 해저층에도 높아지지는 않아요. 표층에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지역, 서북극해 지역의 미세플라스틱 현존량 및 전 지구적 시사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 서북극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 미세플라스틱 오염도가 높아서 미세플라스틱 축적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구의 목적이 이걸 밝히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한 것입니다. 전 세계 해양 미세플라스틱 현존량은 대양에서 9,300만 톤, 해적물에서 3,50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극 지역이 외딴 지역임을 고려할 때 서북극해 퇴적물이 미세플라스틱을 적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와 아라비아만보다도 여긴 중위도 지역인데 이 지역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추정치로 볼 때. 그리고 지구 물리학적 특징이 플라스틱 축적에 영향을 미칩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강해진 반사이클론 얼음 표류로 인해서 뷰포트해는 바로 캐나다 위력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이 서북극해 지역으로 유입되는 얼음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의 미세플라스틱 축적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전 세계 퇴적물에서 MP 조성의 불일치를 보시면 전 세계 플라스틱 수지는 대부분 비섬유형이지만 퇴적물 샘플에서는 섬유형 폴리머가 우세한 것으로 보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검출 한계에 기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데이터를 외국이라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읽는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20 마이크로 크기 검출 한계를 설정한 이 연구에서는 비섬유형이 작은 크기에서 더 풍부했고 섬유형은 큰 크기에서 존재했습니다. 하우스 그라핀 지역에서는 비섬유형의 70%가 25 마이크로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출 한계가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검출 한계를 조화롭게 일치시키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조화롭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읽을 때도 이것들을 항상 염두에 읽으셔야 됩니다.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서북극해 퇴적물을 살펴보면 높은 비섬유질 대 섬유질 비율과 섬유질 비율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 지역에서 관찰된 미세플라스틱 외립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과거
여기 퇴적물이 과거 플라스틱 사용량을 추적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추적할 때는 과거 기록은 퇴적물로서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것도 미세 플라스틱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퇴적물로서 연대적인 추정은 퇴적물을 합니다. 플라스틱 생산량은 8.4%씩 증가하고 있는데 북극 해저 퇴적에서는 얼마였어요? 해수에서도 3.0인가였고 퇴적물에서는 3.05였습니다. 그러면은 생산량이 퇴적되고 있는 속도가 생산량을 따라잡지 못하죠. 근데 따라잡지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죠. 어떻게 그걸 다 따라잡아서 그게 다 가라앉겠어요. 생산돼서 폐기돼가지고 최종적으로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지만 이것이 시사하는 바냐면 이렇게 천천히 유입되지만 이 속도는 증가 추세이고 그리고 이렇게 유입돼서 퇴적되다 보면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플라스틱이 축적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서생물과 생태계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향후 연구와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양이 엄청난 거예요. 제가 서플리멘터리를 전부 얘기를 그림만 말씀드렸는데도 시간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연구에 대해서 자세히 뵙고 싶으시면 서플리멘터리를 좀 자세히 읽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양에 대한 거는 복잡하지 않으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주세요. 네? 네, 재미는 굉장히 있는 논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델링을 한 다른 논문은 수식이 일단 복잡해요. 근데 이 논문은 수식이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꼭 읽어보았으면 하는 논문. 네. 저렇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북쪽으로 많이 났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전에 그 얼음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가도 이렇게 많이 증가된다고 것 같은데. 아니면 대기 중으로 이렇게 한 건지 해수를 통해서 주고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있었어요. 제가 네. 뭐에서 빠는 거저 위에 있었나 봐요. 여기가 뭐냐면 아까 그림을 볼게요. 두고 이건가요? 네. 여기 이걸 보면 제가 마지막 여기에 나오네. 여기 끝부분을 안 읽었네. 제가 너무 급하게 했네. 거기에 나오는데 썼는데 여기가 어디로 유입된다고 나오냐면 어디서 나오는 예전 그림을 볼게요. 여기 있죠. 여기로 유입되는 북태평양에서 여기로 유입되는 양이 해수가 유입이 될 것이나요. 그리고 여기가 핫스팟 지역이라는 게 논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 핫스팟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유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농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그 아이스가 많이 유입된다는 건 아니고요. 아이스는 여기 보시면 씨 아이스 리트리트 라인이라고 이게 여름철에 녹아서 얼음이 존재하는 선을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여름에도 여기까지가 아이스가 존재했던 거예요. 2000년대는 2010년대를 보면은 녹색 부분까지 존재해요. 근데 2020년에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점점 얼음이 녹아서 해수가 높아지고 비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가는. 그래서 얼음을 통해서 유입된 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얼음 내에 워낙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표 수치가 달랐더라도 어쨌든 씨 아이스에 있는 개수 기준 무게 기준으로 거기가 굉장히 70% 이렇게 많은 양을 차지했죠. 그러니까 그게 녹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대기 중으로도 대기 중은 당연히 가죠. 네. 대기 중으로 알틱 지역, 북극해 지역에 얼마나 미세 플라스틱이 가는지에 대한 논문도 있어요. 우리 세미나 안 했지만 있고 그걸 보면은 양적으로 몇 톤이 가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 있겠죠. 거기에 대한 수치는 저는 기억이 안 나고 논문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해수가 더 많. 그래서 당연히 해수가 많고. 하지만 공기 중의 농도를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면 의외로 저도 해수가 많을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해수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게 기준으로 하는데 특히 왜냐하면 떠 있는 것들은 무게가 그렇죠. 작은 크기하고 가벼운 것이 떠 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근데 그 양을 합쳐봤더니 뭐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그 논문을 보면. 근데 그 논문을 제가 자세히 읽지는 않았어요. 아직 연구하고 아, 아직 연구하고 있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주세요. 이 논문을 쓴 김순규 교수가 오래전부터 이 바다로 들어오는 양, 그다음에 실제 발견되는 양, 그거 차이점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강에서 연구할 때도 이 수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의 어떤 그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관점에서 그런 연구들을 했었고, 이 앞에 연구 또 있어요. 21년 뭐 인용한 논문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전 세계 연구자들이 우리 바다에 지금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있고 대형 쓰레기는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아까도 보셨듯이 그 레인지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으니까 낮은 수치부터 높은 수치까지 다 논문에서 그냥 쏟아내진 않지만 제시하고 있는데, 이 논문은 이제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에서 시작한 논문이고, 특히 이게 이제 극지연구소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직접 극지를 그 기회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그 인간 활동의 영향을 최대한 적게 받는 곳에서 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이 그런 연구의 어떤 질문들을 이제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한 논문 같고, 그래서 인용도 되게 앞으로 많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논문이 될 것 같아요. 잘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서론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궁금증을 딱 다른 논문의 다른 논문의 서론하고 다르게 이 문제점들을 굉장히 잘 전개를 하면서 흥미를 유발을 잘한 것 같고, 요약문의 첫 문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보통 우리는 배경을 한 문장을 쓰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떤 연구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바로 첫 문장부터 그 핵심을 딱 찍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논문에서 보면 데이터를 보통은 따로따로 그리는 그림을 하나로 합친 게 많아요. 그게 되게 좀 눈에 띄었는데, 예를 들어서 크기가 다르면 우리는 두 개의 발을 그리는데, 여기는 하나의 바에다가 작은 크기, 큰 크기를 누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있었고,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파이버의 길이와 두께를 표현하는 그런 그래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되게 새로운 시도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림 1에서도 보면은 무에달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다른 연구의 결과하고 같이 이 자기들의 연구 결과를 같은 그래프 안에다가 다 표시를 하면서 한 그림 안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다 담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주 복잡하지 않고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좀 재미가 있었고, 사실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끝나고 나서 질문을 또 추가를 네. 해봅시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천천히. 네,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사실 많이 어려운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없으면은 더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50년대 이전에 그 퇴적률을 하고 지금까지의 그 퇴적률을 코어 샘플을 통해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코어 샘플 한 개를 했잖아요. 12번까지. 그리고 깊이도 10 몇 센치 정도 해가지고 샘플은 더 있는데 이제 더 많은 10cm만 샘플을 했죠. 근데 아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50년대 이후에 이제 플라스틱이 널리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이 30년대까지도 미세 플라스틱 나온 거를 이렇게 이제 하중에 의해서 밑으로 가라앉는 것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것들도 아마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그 20년짜리의 무빙 어버리지라는 걸 썼잖아요. 그게 왜 20년을 했을까? 그게 아마 50년대 이후에 이 플라스틱이 생산됐는데 30년대부터 MP가 나오니까 그 차이를 이용해서 20년씩 이렇게 에버리지를 냈을까? 그게 설명이 돼 있나요? 뭐 몰라가지고.
왜 안 20년씩 나오는데 왜 서플에 나올 20년 수도 있어요. 제가. 에버린지를 썼을지 좀 그게 재밌었고요. 좀 많아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31분이니까. 네. 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세미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고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팅. 채팅에 뭐가 있었답니다. 아, 그럼 끄지 말란 얘기예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 얘기를 녹화만 조금 더. 멈추고 아니면 녹화를 더? 지금 그 아까 그냥 둡시다. 네. 그림 네, 그림을 볼까요, 그럼? 그림 2번에서 그림이 두 번째 페이지. 그림 2번에 오른쪽에 지금 그 2012년에 뚝 떨어지는 저거를 네. 아까 뭐 제가 써놓고 있어요. 설명했잖아요. 네, PPT에 있어요. 왜 갑자기 그거 있지? 볼까요? 뭐라고 그거를 썼나? 뒷받침하는 논문들이 있었나요? 거기에? 여기 지금 제가 뭐 써놨어요. 뭐랬더라? 반사이클론의 얼음 표류 논문을 봐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읽으면서 발제했을 때 인용이 있는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뭐예요? 뒷부분이 뒤로 쭉쭉쭉쭉 갔을 때요. 그게 조금 이게 뭐냐면 해양 물리학적인 현상과의 미세플라스틱 관계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뒤에. 이게 안티사이클론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를 잠깐 아까 뭐 쓰였니 저기? 갑자기 수치가 뚝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증가하는 걸로 지금 보고 논문이 있어요. 인용한 논문이 하고 있어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뚝 62 떨어지는 번이네. 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저기 다른 얼음 표류의 방향이 좀 항상 이전과 달라진 어떤 패턴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거는 다른 뷰포트라는 데서도 데는 좀 증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 생각에 저기 뷰포트가 캐나다 위력이잖아요. 저기는 벽에 들어오는 게 아닌 거예요. 태평양에서. 그럼 걔는 저는 생각할 때 그랬어요. 그 지도를 그래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캐나다 위는 농도가 높지 않을 거라고. 거기서 유입되면 낮아지잖아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 그래프가 지금 그 살아났다가 올라갔잖아요. 해수물하고 해수하고 다 합친 거죠? 그 아니, 그래프 아니. 자체가. 그림 이거 잠깐만. 이거 여기 있지. 여기를 봐야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남파이거네. 네, 파이버, 난파이버. 근데 파이버는 파이버하고 분리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네, 여기는 생산량은 이건데 여기 있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여기 WAO라는 서북극해 지역에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베리얼 레이트. 점점점 축적되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지. 얘가 양이 그렇게 많다라고도 뭐 연관이 되겠지만 얼마나 빠르게 축적이 되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근데 저게 해수만의 데이터가 아니고 해저 그거하고 해수하고 다 코어 샘플. 포함해. 우리가 그 분석, 그러니까 여기 연도가 나오는 거는 코어 샘플인 게, 해저물이네. 네, 최종물이에요. 그래, 그냥 생각할 때는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온 얼음이 왔다고 했잖아요. 반사이클론 현상에 의해서. 그래서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근데 실제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도 이런 연구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리고 여기 샘플 수가 많지가 않아요. 결정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단점이긴 한데, 그렇죠. 그 샘플 수가 적은 거는 이제 모두 다 인정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네, 이 지역이니까. 현상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 저기 뭐야 테디만 씨의 탑 표면 2cm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양을 또 분리해서. 수층의 농도를 적용한 한 건가요? 네, 뒤에 나왔어. 풀면서 나왔어. 그 가능해요? 그렇게?
그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저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서클린들의 설명이 나오면 읽었어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실제 퇴적물에 있는 농도를 가지고 그냥 물속에 있는 농도 같다고 가정. 물속에 있는 농도는 저쪽 부피가 커지니까 농도를 계산했을 때는 그거였겠죠. 단위 부피랑 부피랑 했는데 저도 질문할게요. 네. 이거는 우리 논문을 읽을 때 파이버는 제일 많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프랙먼트는 제일 많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그 작년에 우리 제가 논문 아까 엄청 많이 이 읽을 때 논문에 대부분을 논문 네, 대부분 파이버였어요. 그래서 이거 프랙먼트네요. 그럼 지금 프랙먼트 어디 가는지 이제 알았네요. 그 세드먼에서 내린 제 생각. 그런 것도 가능하고 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그 컷오프 사이즈를 많이 잘 봐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맞아요. 저도 유럽 논문에 해수나 이런 데 파이버가 막 우세하게 나오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엄청 도대체 이 논문은 세트가 얼마나 생각밖에 안 드는 게 그게 그 낚시.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나왔던 그 수아리아라는 사람의 논문을 보면 파이버가 그게 가짜라고 근데 파이버도 그거 네. 컨트로버시도 있잖아요. 왜냐면 네. 파이버는 그 플라스틱이랑 non 플라스틱도 섞였잖아요. 네. 그게 수아리아의 그 논문이에요. 네. 많은 내가 기억하기로는 90%인가 엄청 컸는데 그 숫자가 잘못 분석한 거래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 논문의 특징이 뭐냐면 고생 얼마나 했는지 지금 밑에 보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분석을 얼마나 했는지 밝혔어요. 제 생각에 이게 입자를 보면 18,000개를 했는데 총 플라스틱 입자는 103개였고 분석 입자는 24,000개인데 플라스틱 입자는 3,300개였대요. 코어 샘플은 21,000개를 봤어요. 실제로. 근데 총 플라스틱은 139개였어요. 그래서 잠깐 앞에 있는 숫자는 뭐예요? 총 관찰한 입자예요. 입자라는 거는 근데 플라스틱은 그 중에 100개, 네. 100몇 그 개였어요. 입자라는 게 그레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모래 뭐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입자였죠. 저처리를 해가지고 그 필터 있잖아요. 거기에 걸린 거 다 본 거야. 이걸 다 봤는데 그게 21,100. 됐네. 그러니까 그 입자라는 게 자연물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파이버로 본 것들도 굉장히 아니었다는 건 이렇게 정밀하게 보면 아닌 것들이 많다는 논문이 실제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분석할 때 보면은 분석을 잘한 경우 있어요. 뭐 어쨌든 오염을 시킬 만한 발생원이 있잖아요. 뭐 대기 중이라든가 뭔가 오염이 될 만한 것에서 나왔을 법한 성분들은 다 제외를 하고 분석했어요. 아예 성분 자체를 제외를 하고 분석했어요. 컨테미네이션 컨트롤이 나와요. 그런 것들도 제가 서플이. 말했고요. 또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 파이버는 맞아. 그 가짜일 파이버가 경우가 많아요. 우리 데이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프래그먼트, PP 프래그먼트가 많은 거. 네, 그냥 맞아요. 우리는 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의 우리는 20 마이크로미터니까 네. 비슷한. 프래그먼트가 상당히 많아요. 음. 대부분이죠 프래그먼트. 파이버보다는 훨씬. 대부분은 PS 그 EPS 있고 그 다음에는 프랙먼트 있고 그 파이브는 엄청 작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미세 연구할 때 보면 파이버는 사이즈가 작아지면 그게 파이버인지 프래그먼트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프래그먼트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스코도 그러니까 세스코에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구분할 수 없다고 했어. 그래서 PP 안에는 그 파이버 일수 파이버 형태가 쪼개진 거를 그냥 프래그먼트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PP가 많은 거지. 근데 그 PP의 프래그먼트는 우리는 밧줄에서 파이버가 점점 작아져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형태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뭔가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엘리 발제한 논문이 어떤 것 같은데 거기에 밧줄도 밧줄이지만 네트 많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네트가 네트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대단한 사람들. 우리는 경험적으로 네트나 로프를 먼저 추측을 하고 나중에 뒤져서 논문을 봤더니 로프가 많이 나왔고 지난주에 그 미세플라스틱 봤더니 거기는 네트에서 유래할 것이라고 많이 양식장 네트가 많이 그래서 이 추측이 잘못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연구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네, 역시 경험치가 많이 있는 이제 올바른 방향이 하나보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연구합시다. 그다음 이 논문에서 그 서플리멘터리에서 그 버티컬 프로파일에 동해남의 서해 막 이렇게 썼잖아요. 그 이스트 C라는 말을 그대로 썼어. 그렇게 하면 보통 막 거부하거든. 심사 과정에서. 예민한 사람 걸리면. 적폐는 어쩌고 이런 당연한 게임이지. 이게 여담이지만 우리가 나우파 보고서 쓸 때 논문을 인용하면서 표를 만들었는데 그 누구였지? 이솝의 논문에 아니야. 그거 말고 2003년도에 나온 오래된 논문이 있는데 거기 논문의 제목에 C 오브 저펜이 아예 제목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논문을 인용하면 무조건 C 오브 저펜이 우리 무슨 모든 문서에 들어가게 돼 있어. 근데 우리 논문을 인용하면서 이스트 C라고 하면서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제목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표에 이스트 C가 되어 있어요. 우리 것도. 그걸 인용해서 썼더니 일본 정부에서 항의해가지고 결국 그거 뺐잖아. 그 용어 자체를 빼버렸잖아. 그리고 나중에 그 표 자체를 중국 정부가 항의해가지고 챕터 하나를 빼버렸잖아요. 중국 정부가 자기들 나라 오염도가 높은 수치가 정부 보고서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아예 챕터 하나를 다 드러냈어. 그게 리뷰 논문이라 논문도 엄청 읽고 리뷰를 했는데 빼버렸어. 결국은 이번에 포엠에서 그거를 한글 번역을 하는 걸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럼 챕터 2를 넣자. 삭제된 챕터를 넣자 해가지고 넣었죠. 근데 이제 넣은 보고서가 이제 한글로 나오고 곧 나오겠지. 아직 뭐 1월 달에, 12월 달에 했으니까 아직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테이블 1에 그 수치 그거는 문의를 해야 되겠다. 그 왜 이렇게 나왔냐. 김승규 교수한테 물어봐. 네. 김승규 교수가 우리 회원이잖아요. 김승규 교수한테 MP 미세 플라스틱 하라고 한 게 누구야? 나지. 오. 이거 연구해야 된다. 처음에 인천대 들어갔을 때 이거만 앞으로 무조건 미세다 해가지고 한 사람이잖아. 이거 괄호는 중앙값이라고 돼 있고 이게 뭐 좀 훌륭한 논문을 X를 잘 사면 쓴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상. 네, 그럼 마칠까요? 네, 마치겠습니다. 세미나 방문 닫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용기님 여기님도 계셨네. 목소리가 감기 드셨네. 아, 네, 조금 그렇습니다. 옹팡 드셨네. 그래도 세미나는